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수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중심에는 작은 칩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D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칩이 세계를 제패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떻게 협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텔과 마이크론이 몰락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D램 개발 과정과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기술적으로 낙후된 국가라는 평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었지만 반도체 기술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974년 당시로선 혁신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국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발을 들인 것이죠.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반도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이 D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당시 세계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은 후발주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64K D램이라는 신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이 그 격차를 좁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연구개발팀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64K D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구진을 독려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진 연구와 개발, 그리고 실패 속에서 드디어 1983년 삼성이 자력으로 64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른바 삼성 반도체 선언으로 불리는 이 순간은 삼성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되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의 개발팀은 일본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최신 기술을 배우고 연구 환경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팀은 큰 압박과 긴장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기업들이 정보를 철저히 감추는 상황에서 삼성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며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삼성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돈을 주고 기초 설계 도면과 기술 연수를 받기로 계약합니다. 당시 삼성은 마이크론의 기술과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여러 직원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수 과정에서 삼성 직원들은 기술 습득은커녕 여러 가지 수모를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이크론 측은 연수생들에게 중요한 기술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주변 업무에만 투입하거나 낮은 수준의 일만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연수생들은 기술을 배우기는커녕 모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직원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마이크론의 운영체계와 생산 공정을 관찰하며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귀국 후 이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만의 독창적인 생산 공정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곧 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성은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며 1메가 D램, 3메가 D램을 차례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고 D램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삼성이 D램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은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개발한 미세공정 기술은 D램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삼성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습니다. 256메가 D램, 512메가 D램, 그리고 1기가 D램까지 새로운 제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시장의 표준을 선도했습니다. 특히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DDR DRAM을 상용화하며 기술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IT 업계에서는 삼성의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삼성의 또 다른 중요한 기술 혁신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였습니다. 낸드는 D램과는 다르게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저장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1990년대 삼성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기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99년 세계 최초로 1GB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은 모바일 기기와 디지털 카메라, USB 드라이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와의 계약 일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노키아는 자사의 휴대폰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로 인텔의 노어 플래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텔은 점점 노키아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하며 공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키아는 대안을 찾기 위해 삼성을 주목하게 됩니다. 노키아는 삼성에 직접 노어 플래시 제작을 요청했고, 삼성은 이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기존 제품 대비 더 낮은 단가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제시하며 노키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은 삼성이 메모리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노키아 또한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의 노어 플래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과 노키아의 협력은 인텔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당시 인텔은 노어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삼성과 노키아의 협력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은 그동안 고수해오던 높은 가격 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경쟁력을 상실하며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되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노키아와의 계약을 통해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더욱 다양한 고객사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흥미로운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삼성과 애플 간의 기술 협력 사례입니다. 당시 애플은 아이팟을 개발하며 저장 장치로 하드디스크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하드디스크 대신 자사가 개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애플의 데모를 제안했습니다. 낸드는 하드디스크보다 작고 가벼우며 전력 소모도 적었기 때문에 아이팟의 혁신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제안은 애플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아이팟의 일부 모델에 낸드 메모리가 채택되면서 양사의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개발 차원을 넘어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데모를 본 스티브 잡스는 크게 감탄하며 삼성 관계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잡스는 이 자리에서 애플이 비밀리에 준비 중이던 애플 유니버스 프로젝트의 초기 구상을 보여주며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플 유니버스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잡스는 단가를 낮추어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자사의 기술력과 시장 가치를 감안해 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결정은 삼성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비즈니스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후에도 삼성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글로벌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의 거절로 인해 스티브 잡스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급한 것은 애플이었습니다. 이후 그 당시 CEO인 팀 쿡을 직접 한국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팀 쿡은 공급망 관리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삼성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삼성의 황창규 사장은 애플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공급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단가 협상에서 팀 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황창규 사장은 단가를 유지하는 대신 아이팟 나노에 삼성 MPU 반도체를 사용하고 애플 유니버스에 삼성의 D램과 AP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팀 쿡은 황창규와의 긴 협상 끝에 결국 삼성의 제안을 수락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애플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아이팟 나노가 탄생합니다. 아이팟 나노는 크게 성공하며 애플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애플 유니버스 제품들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2000년대 초 D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시 삼성은 D램 시장에서 우위를 다지는 중이었으며 그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개발 중이었습니다. 엑스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첫 번째 게임 콘솔로 고사양 그래픽과 빠른 성능을 위해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콘솔의 핵심 부품 중 하나가 바로 D램이었고 이는 게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엑스박스 개발 초기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산 기술을 선호하며 메모리 공급업체로 마이크론을 선택합니다. 당시 마이크론은 D램 시장에서 선두권에 있던 기업 중 하나로 미국 회사라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과 잘 맞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엑스박스의 메모리 부품으로 고성능 D램을 사용하고자 했고 마이크론의 특정 사양의 D램 개발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이 요청을 충족하는 D램을 개발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엑스박스가 요구한 고속 그래픽 처리와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D램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력이 당시 마이크론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생산 설비와 공급 안정성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생산의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론의 한계를 깨닫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공급업체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주목받는데요. 삼성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고속 D램 개발과 대규모 생산 역량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마이크론이 실패한 뒤 삼성에 접근했고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요청을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D램 비용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D램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라 삼성이 쉽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사인 하이닉스와도 논의했지만 삼성의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대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상팀이 삼성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했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사 간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이 제안한 최종 조건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EO였던 스티브 발머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는 삼성 고위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D램 공급 이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머는 삼성이 엑스박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미래의 대규모 IT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과 시장 잠재력을 인정하며 마침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삼성이 엑스박스용 D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측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한 고사양을 충족시키는 데 성공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에 D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 협력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덕분에 엑스박스 출시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이후 게임 콘솔 시장에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일화는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습니다. 마이크론은 기술적 한계와 생산 준비 부족으로 기회를 놓쳤지만 삼성은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에서 승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고객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갔습니다. 또한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삼성은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삼성이 디램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최근에는 DDR6와 같은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며 AI와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에도 집중하며 단순한 기술 선도를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디램과 메모리 반도체 성공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는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 속에서 길을 찾아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 한 국가의 기술 발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디지털 세상의 밑바탕을 만든 역사적 순간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